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양성평등 의제 토론에 짧은 발제를 하게 된 연세대 문화인리학과 김현미입니다. 사실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나의 고향 인천 굉장히 산업도시였죠. 바다가 있고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문학산 이런 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천을 상상할 때 새로운 방식의 생태 전환적인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그 남동공단의 그 먼지는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학자나 아니면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후위기는 전지구적인 문제이지만 그 실천, 대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인천 여성가족재단에서 마련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이 의제 토론회에서 이 젠더 관점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저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미애 이사장님과 김정란 정책연구실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발제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가요? 예. 여러분들 그 젠더 평등과 기후 위기 행동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 의식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UN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SDG라고 했던 거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 5조가 5대5 중요한 5번째 목표가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13번째 목표는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DG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해내고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과 기후변화 그로 인한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합돼야 될 아젠다가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기후위기를 어떻게 전 세계의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사유해 왔는가에 대한 주류 관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생 문제로 많은 북반구의 경제 발전국들은 저출생의 문제가 공유된 문제 의식이지만 사실은 기후 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많은 주류적 관점은 우리가 생태계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보다 더 많은 인구가 너무나 급속하게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구상의 인구 증가를 기후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후 위기 해법을 제공하고 있는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제3세계의 어떤 인구 조절을 위해서 여성 출산율을 억제하고 국가에서 가족 정책을 하고 재생산 통제를 하는 것을 이제까지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전지구적 관점에서 유엔 관점에서 그렇게 돼 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할당식으로 너네가 탄소 배출권을 샀으니 요 정도 배출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서 거의 탄소 배출을 정당화하면서 그 책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또 설명해 왔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기술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통제될 수 있는 문제야 라는 방식으로 기술과학 중심주의가 굉장히 셌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엔이나 국가의 기후주의 정책은 계속 적응과 대응이라는 마치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문제로 기후위기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젠더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설명해왔던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실제 원인이 제3세계에서 나온 많은 인간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인구 과잉이라는 것으로 진단하여 남반구 여성의 생식 통제력을 주요한 어떤 실천으로 삼았던 글로벌 로컬 남성의 해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젠더 관점이었습니다. 결국은 탄소 배출 80%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죠. 탄소 배출의 80%는 북반구의 산업이 매우 발전된 국가의 중산층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이런 식의 그 탄소 배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신자유주의적인 전지구적인 자본의 많은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많은 산림, 물, 토양들이 훼손되어지고 또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인간 중심의 해법, 인간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통제할 것이라는 이런 인간 중심의 해법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제까지 개발이라고 발전이라고 설명되었던 생산이나 소비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을 멸종하게 했고 비육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했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로부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동물의 95%가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길러지는 동물들입니다. 야생동물 없어졌어요. 그나마 야생동물이 있었던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다 개발과 발전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비드-19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그 전염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중요한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기후 위기는 전지구적인 문제지만 특별히 특정 계급, 특정 지역, 특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훼손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이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피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같지 않은 거죠. 우리가 밀양에서 이 밀양의 발전 상황에서도 거기서 농사를 짓던 많은 노인들, 여성 농민들, 남성 농민들이 자신들이 오래됐던 거주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병에 노출되었던 것은 수도권에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송전탑 건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발전에 이익을 얻고 누가 발전에 부담을 지는가의 이 불평등 문제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서 기후위기가 마치 제너럴한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관점들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현장들을 보여주는 것이 젠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유엔에서 기후위기를 젠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85년 유엔의 나이로비에서 일어나는 컨퍼런스에 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껴안았던 인도의 칩코 여성들의 70년대에 일었던 사례가 처음 보고됨으로써 이것을 기후위기나 환경재앙을 여성의 경험으로 한번 풀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면서 1991년에 여성 환경개발기구가 유엔에 처음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지구적 차원의 여성 문제로 이 기후위기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1980년대는 아까 얘기했던 환경개발과 파괴의 이익을 얻는 자와 그 부담을 지는 자 사이에 이 불평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환경정의 관점이 중요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확산이 어떻게 이런 기후위기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느냐는 라는 관점으로 페미니즘의 관점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 때 환경정의운동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통계를 통하여 기후와 환경재난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1991년에 방글라데시에 사이클론이 불었는데 사이클론이에요. 자연적 재앙인데 희생자의 90%가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는데 75%가 여성이었었죠. 사상자의. 2008년에 미얀마에 불은 사이클론의 61%가 여성이었고요. 2005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불어서
특별히 흑인들이 집중해 있던 빈곤 지역에 피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의 보수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죠. 당시에 그 뉴올리언즈에서 퀴어 페스티벌이 열리기 며칠 전에 이 카트리나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백인들이 이거는 퀴어 페스티벌을 막기 위한,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랑과 트랜스젠더들을 응징하기 위한 신의 노여움의 결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럴까요? 뉴올리언즈에 매년 부는 이런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낙후한 댐 시설, 그 다음에 거의 그 주거 지역의 취약성,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특정 계층, 특정 흑인이나 빈곤계층들의 피해를 방관했던 미국 중앙정부의 그 무기력과 무지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열파가 일어났을 때, 유럽의 열파 일어났을 때, 아까 소개하는 문장에도 있었지만은 실제 사상자,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빈곤계층의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재앙의 구체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앙이 일어났을 때 구조와 구제 과정에서도 성불평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IT 대지진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 다 기억하시죠? IT 대지진 때 부모가 다 돌아간 여성 고아 소년들에게 어떤 구호품을 나눠준답시고 글로벌이 파견된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서 무엇을 얘기했죠? 성거래를 했습니다. 구호품 나눠줄 테니 너 나랑 성적인 어떤 거래를 하자. 일본의 3.11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베리드 보이스라는 다큐멘터리가 10년 만에 침묵한 목소리였던 것들이 나온 게 뭐냐면, 구호소나 이랬을 때 구호소장이 구호품을 준다는 명목하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보호자가 없는 소녀들과 소녀들의 성적 착취를 하는 방식으로 구조와 구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환경재난과 여성과의 관계, 여성의 피해의 관계에 우리가 이렇게 무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여성이 그 사회에서 불평등하게 키워지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여성이 얼마나 경제개발에 그 피해자가 될 뿐이지 이 수익을 얻지 못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빈곤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취약한 주거시설, 그 다음에 쓰나미가 있어도 관광객을 위해서 조그만 상품이라도 팔기 위해서 해안가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들, 많은 남성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일하러 가는 순간 자기의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기르며 빈곤하고 주거시설,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어쨌든 살아보겠다 하는 여성들이 피해를 받은 거죠. 여성 빈곤화의 문제하고 연루되어 있고, 또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여성은 여전히 생계 및 식량 공급자입니다. 채집을 해야 되고 물을 길어서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죠. 이랬을 때 오염된 땅과 물에 가장 1차적 접촉을 하는 것도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주로 무슬림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어떤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앙에서 소년들은 어쨌든 헤엄쳐 나왔지만 왜 많은 여성 피해자가 있었을까요? 야외 활동을 여성에게 금지하고 수영을 가리키지 않았고 남녀 간의 공간을 분리했던 그런 문화적인 성차별적인 어떤 속성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재앙과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성들은 또한 재난이 들이닥쳤을 때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전통적 성 역할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3년간 이 코비드를 어떻게 겪었나요? 대부분 여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돌봄 노동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일자리에서 잘렸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어쨌든 재난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실천으로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불평등하고 계급 불평등한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정책 및 단체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이나 소수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할 때 누구의 경험과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선 기후위기는 이제 전지구적인 약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에서의 어떤 저항으로 특징화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 생태주의와 성차별주의를 함께 결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이론과 실천을 모색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고민합니다. 이제까지 발전이 뭐였는가? 개발이 뭐였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편리하고 아주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의 희생과 무엇을 희생해서 얻은 결과인가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계 엘리트 남성 중심의 글로벌 경제 성장이 무엇을 희생하고 만들어진 현재이며 미래일까요? 그거는 일종의 가부장제에 의해서 여성과 생태계를 착취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일종의 지노사이드, 가부장제, 그 다음에 제노사이드, 제3세계의 다른 인종들을 착취한 결과이고, 동시에 에코사이드, 많은 살아있는 생물 종들을 파괴한 결과로 얻은 소위 개발, 총생산량, GNP 이것들로 국가의 순위를 매기고 국가가 어떤 그 순위에 따라 위세를 부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생태계의 많은 동식물의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그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준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 합당한 실천인가, 대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 지구라는 말을 쓰면서 많은 여성들은 여성과 자연의 본원적인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생태주의 운동을 벌여왔지만 최근에 젠더 관점으로 생태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불평등 문제, 인종, 계급, 종족, 그다음에 젠더의 불평등 문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지금 인류세 시대 때 반성이 있죠. 지구상에 우리가 인간이 모든 어떤 해법과 행위에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낸 유일한 행위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대기와 공기와 땅과 어떤 다른 동식물에 의존하여 살고 있죠.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 어디서 나오죠? 다른 동식물의 생바디, 살아있는 몸을 우리가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누가 행위자인가, 누가 지구를 구성하는 거주민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반성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동식물, 미생물, 생물종, 화학물질들과의 생동성과 얽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하면서 이것들이 일으키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 페미니즘 관점입니다. 결국은 인류세 시대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과도하게 인간 중심성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돼서 인간만 남게 되는 시대를 인류세 시대라고 하죠. 인류세 시대 때 젠더 정의를 말하는 것은 인간 자연 이분법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물질적 장소로서 우리의 삶의 장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는 다양한 미생물과 동식물과 화학물질과 기술과 장비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이 얽혀있는 물적 토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물적 토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결국은 기후위기와 젠더 부정의의 이 심화 과정에서 글로벌 식량 체제를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동물들의 비육화가 가속화될수록 많은 아마존 산림이 소를 기르는 어떤 목초지로 개발되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메탄가스 배출이 일어나고 땅이 오염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비육화의 과정, 그다음에 고기 식탐이 나음 위험, 마치 사람을 아주 잘 대우하려면 고기 먹어야 되는 걸 생각하고 고기 먹는 것이 인간의 마치 권리인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일단 글로벌 식량 체제에서는 많은 고기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을 주입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 역시 고기로 이루어졌고 각종 바이러스의 저장소와 운반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입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죠. 생명체, 닭도 우리는 삼계탕 1인용 만들려고 28일 만에 병아리에서 닭이 되는 과정에서 다 도살하지만 닭을 생명 그 자체로 남게 되면 얼마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삽니다. 근데 비육화 과정 안에서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가해지는 불구화, 그 다음에 부리를 자르거나 꼬리를 자르거나 그 다음에 종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성장 속도를 조절하거나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거나 단명 상태에 만들거나 하는 동물 생태계의 교란을 통해서 먹는 이 비육이 우리에게 과연 건강한 식품일까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고민합니다. 여성 또한 아이를 낳는 과정, 여성 몸에 가해지는 많은 국가의 폭력들, 재생산의 과정 안에서 많은 재생산권에 대해서 이제까지 싸워왔습니다. 재생산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른 생명체를 우리 몸에서 잉태시키고 그것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재생산의 권리라는 것은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안전한 피임과 그다음에 출생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체가 자기의 자녀를 낳고 그들을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를 수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요? 청년들이 서로 페미니즘 때문에 연애 안 해가지고 결혼 안 해서 아니면 집이 없어서 저출생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출생은 내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이게 좋은 환경을 한국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다음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 없음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자기결정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기후위기와 이 생태 파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고민을 하면서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에 과학이냐 괴담이냐 이분법, 터무니없는 이분법이죠.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했던 해법조차도 일탈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부분에서 아이에게 건강한 신체를 제공하고자 했던 가습기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썼던 살균제가 생명을 죽일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을까요? 저기 먼 곳에 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염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가습기 살균제가 메이저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살균제가 나의 몸을 죽이고 그다음 나의 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대단한 오염물질이고 독성물질인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 우리가 이제 많은 토양의 오염, 대저오염,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거 상황에서 우리가 맨날 비타민 잘 먹고 우리 몸 건강하고 유기농 식품 먹는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페미니스트들은 횡단적 신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몸에 아무리 건강하고 외부에 있는 어떤 오염물질을 차단한다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오염물질과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을 투사하는 횡단적 신체 상태에서는 결국 우리의 해법은 외부의 환경, 공기를 아니면 토양을 깨끗이 하는 그런 방식의 결과밖에 없죠. 지금 우리 모두가 화학물질 복합감염증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환경에 살고 있고, 안전한 화학적 불량이라고 했던 산업안전기준이 어떤 기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면,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인 남성 30대 70kg의 성인 남성이 8시간의 근로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게 산업안전기준의 화학적 불량입니다. 20대 여성의 몸,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으로 30대 건강한 70kg의 남성이 아닌 몸에 대한 화학적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없고 기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산업안전공단이 했던 남성 중심적 관점의 화학 안전 기준입니다.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그 호르몬과 관계된 유방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병들은 사실 화학물질 복합 감염증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생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저는 젠더 정의와 기후 정의의 문제를 바라볼 때 여성이 어떻게 기후 정의의 문제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단순히 기후 정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경험과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 비인간 생명체의 요구나 이해나 욕망과 취약성, 희망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서로 어떻게 응답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태 정치적 약속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래도 살만한 공간으로 인천을,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본과 발전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삼성 없으면 큰일 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행하고 있는 모든 환경 파괴적인 그런 어떤 실천들에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또 지금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이 반인륜적 오염물질 출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태적 약속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가장 무력한 존재들이 하는 일이겠죠. 결국은 기업이나 국가가 하는 어떤 오염자로서의 상황에서 그들이 오염자로서 어떤 오염자가 책임을 지고 보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이란 누구일까요? 마구 쓰고 마구 먹고 자기 몸도 황폐해지고 우리 지구 환경도 황폐해지고 다음 세대에게는 쓰레기만 남겨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중심의 사회적 쟁세사는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미 임계점을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태 중심의 사회재생산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 돌봄자의 인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도 돌보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많은 동식물도 돌보고 지구 환경도 돌보고 타자의 몸과 정서도 돌보는 인간 돌봄자의 인격을 어떻게 구성해낼 것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젠더 정의 관점의 생태주의는 자기 돌봄과 지구 돌봄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지구를 다시 머무르기 위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재거주화의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현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전면적으로 바꿔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